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UAE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제 나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그중에 후반부로 가면 항상 역사를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 중동 지역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 현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국가로서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그 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복잡다단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중동 국가들의 역사를 보다 보면 좀 정신이 이제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체 오래전부터 뭐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지금의 이제 바그다드 주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항공교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뭐 이것을 연결하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중동을 지나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복잡한 교차로에 있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고 UAE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역사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UAE 그러면은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국토가 사막으로 다 둘러싸인 이런 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살아?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들 뭐 이런 기록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 보통 기원전 5,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500년 전에는 이제 처음으로부터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됐을 때 그 중에 일부가 이 지역을 뭐 경유를 하거나 정주를 뭐 했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예상을 가능하고요. 일단은 유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제 한 5,500년 정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지금보다는 훨씬 습했어요. 그리고 해수면도 높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UAE의 이 사막 같은 이런 모습은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한 2,3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본격적인 촌락들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해상 그리고 육상 무역 통로로 이제 교역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적들 복원을 해보면 과거에 촌락들 같은 이런 돌집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장신구들이 이제 지금의 UAE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의 두바이로 대표되는 UAE의 어떤 상인 그리고 거래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UAE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만 결정적인 변화의 국면들이 몇 번 있죠. 그 첫 번째 결정적인 변화의 국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라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지역은 지금 다 이슬람이고 바로 옆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이슬람 국가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지역 UAE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 유적들을 확인해 보면은 기원 후에서 서기 530년 또는 한 650년 정도 그러니까 5세기에서 6세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이전 그 직전 상황까지는 현재 UAE 지역 해안가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동방교회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의 모습들 유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독교와 관련돼 있는 종교기관을 할 수 있는 수도원 유적들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초대 기독교들이 이제 나타난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한 지역이고 여기에서 인접한 뭐 이 지역에도 당연히 기독교와 관련돼 있는 여러 흐름들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은 이제 7세기 들어와서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632년에 이제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지만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새롭게 들어온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함마드 이 이슬람의 창시자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반이슬람 흐름들이 또 강력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탈을 쓰고 권력 다툼으로 연결이 되면서 치열한 분쟁으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슬람 문화에서 이제 최고 현실적인 통치자였던 칼리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을 내버려둘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초대 칼리프였던 이제 아부바르크는 진압 병력을 지금의 UAE 이 지역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 몇천 명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로써 이 배교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보기로 보여줬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면 UAE 역사, 종교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UAE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 그리고 글로벌 교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이제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이슬람이 정착이 되고 이슬람이 뻗어가고 그리고 주변 지역이 좀 안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의 인도양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교역에서 UAE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지역과 관련돼 있는 활발한 여러 가지 교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적으로 확인해 보면 14세기 중국 도자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파편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모습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지도들을 보면 이제 호르무즈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특히나 이제 이 호르무즈 이제 당시에는 이제 호르무즈 토호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하고 여기에서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이란이 과거에 어떤 이런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무역의 중심지로 되는 것을 지금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세기 이 시점에서는 지금의 UAE 쪽에 연관되어 있는 세력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AE 역사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교역과 관련돼서 부를 축적을 합니다. 하지만 교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중개를 해주고 그 사이에서 이문을 챙기는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만 수익률이 급등나갈 수밖에 없죠. 자기들 자체적으로 뭔가를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뭐 건조 지역이다 보니까 농산물이라든지 뭐 다른 특산품을 팔기도 상당히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의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이 UAE 지역에서의 특산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진주입니다. 진주. 그래서 현재 이 페르시아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서부터 이런 진주 그리고 산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홍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죠. 바다가 깨끗하고 되게 아름다운 이제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 특히 지금의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UAE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주, 천연 진주죠. 진주를 채취하는 이러한 산업들이 매우 화랑을 누렸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의 UAE 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들은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중동 지역에서 서로 많은 부족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자기들끼리의 일이었던 거죠. 이 중동 그리고 UAE 지역이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을 했나를 보면 결국 유럽의 발홍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그리고 이슬람, 유럽 서로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충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육로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지 이 이슬람 세력이 알고 있던 지금의 인도양의 해상 상권에 대해서는 유럽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배우는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처음으로 이제 인도로 가는 루트를 개척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슬람이 독점하고 있던 무역에 서양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무역에 참여를 할 때 자기들이 좋은 물건, 많은 돈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만 당시에 포르투갈로 대표되는 유럽 사람들은 지지리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대포, 화력, 무기 이런 거였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이 인도양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르는 여러 무역 루트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억압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 지금 페르시아만 지역에 진출했던 이 포르투갈 세력은 많은 지역의 무역을 위한 거점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거점들에 대해서는 아랍의 무역을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도 동시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 지금 보면은 이제 포도송이처럼 줄줄이 딱 따라서 뭔가 배를 세우고 교역을 할 만한 지역 전부 다에다가 이제 교역소, 그다음에 요새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무역을 장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도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아덴, 호르무즈, 그리고 저 인도에 있는 고아, 그리고
싱가포르에 해당하는 이제 말라카 이런 지역에 다 이제 포르투갈 요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AE와 관련돼 있는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오만이라든지 호르무즈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다수의 요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생각했을 때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되게 작고 힘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대항해 시대 초창기에는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기존의 무역 체계를 흔들고 여기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오만 그리고 이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한 무산단 반도 주변으로 하고 있는 UAE 지역이 포르투갈의 어떤 해상 교역의 핵심적인 포인트로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니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돈벌이가 될 수 있는 특산품 바로 이제 진주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호르무즈 술탄에 대해서 진주를 채취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23년 이 지역에 진출하자마자부터 이러한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력이 약화될 때까지 100년에 걸쳐가지고 포르투갈은 페르시아만 지역, 지금 두바이 지역에서 채취되는 진주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해상 교통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찍어서 도장 찍은 면허증이 없이는 항해를 할 수 있는 통행권을 사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자유롭게 교육하던 지역인데 포르투갈이 무역으로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요한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르투갈은 상당히 더 무역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기존의 무역을 뜯어서 내가 가져가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좀 근시안적인 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쨌든 포르투갈의 이러한 글로벌 무역은 꽤 많은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만 이제 1623년 17세기가 들어오니까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덩치 큰 나라들이 덩달아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취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유럽 국가들의 모습들은 이제 17세기를 전후해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아랍, 페르시아, 지금이 이란이죠. 이런 나라들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하는 복잡다단한 역사가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UAE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독립 이전에 어느 나라의 영토라고 그랬죠? 영국 영토입니다. 그러면 원래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은 언제부터 이 지역에 갔냐라고 하면은 이제 한 1700년대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지역 자체보다는 인도와의 교역 관점에서 이 중동 지역을 바라보고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도와 관련돼 있는 무역을 하는 주체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인도 회사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주변 지역, 페르시아만과 관련돼 있는 이 주변 지역의 무역의 기득권은 당연히 아랍 해상 무역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들은 이 주변 지역, 지금 UAE를 중심으로 한 이 걸프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각종 해상 무역 세력들을 소멸하거나 아니면 다스리거나 뭔가 자기 편으로 확실히 만들어놔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상황에 1722년부터 영국한테 좋은 운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한쪽을 통제하고 있는 페르시아, 이란 이런 나라죠. 근데 1722년에 이란 사파비드 왕조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메꾸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도권을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오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오만은 되게 겸손한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서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던 오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던 오만의 야리바 왕조가 18세기 초반 1724년에 이제 몰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오만 지역을 영국이 쉽게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해상 교역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역인 오만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해상 세력 중에 가장 힘이 센 이란이 갑자기 퇴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18세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 기록들이 사실 영국을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되는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지금의 UAE 지역을 와서 보니까 여러 부족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 뭐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신바트의 몸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적도 많고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역이라는 것이 평화롭게 돈으로 갈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을 내가 칼로 처단하거나 내가 지키거나 하기 위한 또 무장 세력들도 되게 횡행하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지금의 이미지와 달리 사실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해상 교역 세력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해적인지 아니면 상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건 영국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UAE, 오만 요 지역을 이제 자기들의 영향권으로 이제 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인도 회사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의 UAE 지역은 크게 세 가문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가문이었는데 지금의 아부다비에 있는 이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내륙 쪽 세력에 이제 있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와심이라고 하는 이제 부족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도 이제 이 UAE의 최대 항구 중에 하나인 이제 라스 알카이마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과 밀접한 또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오만에 해당하는 이제 알 부사이드 요 세 가문이 이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세력이 있는 가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세 가문 중에서 지금의 아부다비에 해당하는 이제 바니아스 요 세력만 영국하고 이제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두 부족은 이제 영국과는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니아스는 영국이라는 세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손을 잡으면 내가 내 세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내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이 바니아스 가문이 어떻든 서로가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제 가고 있고 점점 성장을 하던 와중 1790년에 이 바니아스 가문의 일원이었던 알부 팔라흐라고 하는 이제 한 가족이 새롭게 가문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알 라흐얀이죠. 알 라흐얀.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아부다비를 통치하는 UAE를 대표하는 가문이 이제 나흐안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제 부족에서 일부가 갈라져 나와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아부다비 지역을 터전으로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1790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이제 바니아스의 또 다른 이제 알부 팔라사라고 하는 가문이 지금의 두바이에 해당하는 지역에 새롭게 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 막툼이 되는 거죠. 지금 두바이를 다스리고 있는 막툼 가문이 이 19세기 초반서부터 이 지역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UAE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아부다비, 두바이 양대 가문은 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바니아스라는 이 부족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지만 좌우간 각각의 지역을 이때 설정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바니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부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쪽 오만 쪽이니까 좀 넘어가면 문제는 이제 까와심이죠. 그래서 이 까와심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몇 차례 원정대를 파병을 하면서 전투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상륙을 해가지고 큰 타격을 입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까와심 가문 같은 경우에는 부족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부족들이 해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샤르자 그리고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 우리가 지금 다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UAE를 지금 나누고 있는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 에미리트 중에서 3개의 에미리트는 원래 까와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족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9세기가 되니까 기존의 교역 체제가 점점 불안해진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걱정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가 그전까지 그냥 서로가 이슬람 적당히 믿고 그다음에 서로가 교역하고 돈 벌고 그다음에 부족, 가문, 체면들 잘 챙겨주면 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19세기 때부터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중에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종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가 되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는 와하비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이념적인 핵심은 와하비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노선을 걷는 이제 이러한 와하비파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종교 개혁과 같은 존재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당연히 개혁 세력은 원칙주의자고 외국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과 더불어서 그래도 비교적 잘 관계를 맺고 있던 오만 같은 경우에도 왕위를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세력들 사이 속에서 잘 균형을 잡으면 그동안에는 안전하게 인도와 연결되는 루트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영향력도 유지를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제 19세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까와심과 이제 전투를 벌여서 적대 세력들을 일소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식민지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자기와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 전투를 벌일 때 혼자 가서 전투를 벌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그 지역 내에서 내가 영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 있으면 이 영국의 적대적인 세력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영국 동인도 회사 그리고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까와심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하지만 영국하고는 전통적으로 관계가 좋았던 지금의 오만 그중에서도 이제 무스카트를 다스리는 술탄하고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영국이 이 중동 지역 분쟁에 휘말리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얘랑 싸우고 있는데 내 뒤에는 영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든든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영국이 나 안 도와주네? 그러면은 당연히 나랑 얘 영국과의 관계는 이제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시콜콜한 부족들의 갈등에 휘말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 이제 이 19세기부터 중동에 본격적으로 이제 점점 끌려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지금 UAE 그리고 오만과 관련돼 있는 일련의 분쟁 역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국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무력을 투사를 하고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군사력을 이제 행사를 하고 정식으로 뭔가를 통치를 할 것 같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 내부에서 영국에 대한 불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전까지는 너도 나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이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적당히 이윤을 나눠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상전 노릇을 하고 나한테 잘 보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세력들은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금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많은 부족들, 가문들, 해상 무역 세력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지금의 바레인, 카타르 뭐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선박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위험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한테 적대적인 이 까와심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든 영국과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요 세력들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809년에 이제 병력을 파병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일단은 타협했는데 이제 타협하고 1, 2년 지나면 다시 또 문제가 반복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818년에 이제 대규모 병력을 다시 한번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 무스카트 같은 이제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 해상 부족들에 대해서 이제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 영국이 훨씬 더 힘이 세. 저 지금 까와심 당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랑 잘 지내면 좋아라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의 UAE에 해당하는 이 지역들은 굳이 점령을 해가지고 내가 병력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 그렇게 지킬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은 교역, 무역이라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건데 영국한테 좀 더 유리한 구조를 전개를 하면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부족들이 영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만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탄처럼 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면서 양쪽은 이제 일반 해상조약이라고 하는 서로가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18년에 보면은 이 영국과 이런저런 분쟁을 벌이던 이 세력들이 서로의 연합 비스무리한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죠. 올망졸망한 친구들이 다 하나씩 영국과 직접 상대를 하기가
어렵고 번잡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근처에 있으니까 하나로 좀 모여봐. 그러면 우리도 가서 너희들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쉽게 상의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되게 좀 애매한데 휴전국가연합이라고 하는 트루셜 스테이츠라는 것을 1818년에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다 영국하고는 이런저렇게 한 번씩 펀치도 교환해보고 티격태격 해봤던 여러 세력들을 영국이 한 테이블에 다 앉히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등장하는 푸자이라, 두바이, 아부다비, 라스 알카이마, 이런 지역들이 다 이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서 영국이 자, 최소한도 우리끼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여기 이 테이블에 앉지 않은 친구들을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해보겠으나 일단 오늘 이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 그리고 영국하고는 잘 지내보자. 그리고 누가 너희들을 괴롭히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즉 요즘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보호령과 관련돼 있는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국과 일시적인 휴전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연합으로 영국과 체결을 했기 때문에 휴전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옮기면 정말 이상한 그러한 보호령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인 거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을 지켜주는 대신 너희들이 우리한테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톤수 이상의 대형 배 만들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안에 대포 갖다 놓고 새로 요새 만드는 거 이것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세기 이제 되면서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점점 중동 지역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동의 없이 그러한 영국 이외의 다른 유럽 세력들과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호령으로서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에미리트 알아서 다 해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은 점만 챙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독일이 이제 열심히 발을 들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18년에 체결했던 다른 나라와 뭔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UAE 지역에 있는 여러 에미리트들이 약속을 지킬까라고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92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휴전국가 연합 성립을 위한 일반적인 협정을 한 단계 더 올려서 베타 협정이라고 하는 익스클루시브 어그리먼트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명시적으로 영국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라는 것을 문서로 이제 보장하게 되는 거죠. 대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너희들이 독일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한테 땅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으면 우리를 통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영국이 이제 이 지역과 관련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내린 결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페르시아만에 관련돼 있는 UAE 그리고 오만과 관련돼 있는 여러 지역들을 쭉 보다 보면, 오만 같은 경우는 영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왔고 인도양 무역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선박의 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는 그런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은 19세기부터 이 오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병력도 파견하고 하는 활동들을 주력을 했습니다만, 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지금 호르무즈 안쪽에 있는 이 세력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챙기기에는 뽑아먹을 게 별로 없고, 그렇다고 남이 얘네들 손대는 것도 싫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정쩡한 형태의 체계로 이제 영국의 세력권을 유지하는 정도로 이제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관, 니들이 알아서 해. 싸우지만 마라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UAE, 지금 에미리트를 만든 가장 큰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영 제국과 더불어서 이 지역은 그럭저럭 살았는데 20세기 초반 1900년대가 되니까 이 지역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UAE 지역에서의 술탄들의 안정적인 돈줄은 무역과 더불어서 진주였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수입에 올리고 있는 전체 수입의 한 80% 가까이가 사실은 진주 판매 수입이다라고 할 정도로 진주에 목을 매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진주족의 채취는 6월 달에서 9월 달 한 석 달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사람이 내려가서 잠수부가 내려가서 건져오는 거죠. 이 당시에 무슨 산소 탱크나 이런 게 있을 건 아니니까 숨 한번 크게 들여쉬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해녀분들처럼 내려가서 가지고 오는 이제 이러한 패턴이었습니다. 1900년 초반에 기록들을 보면 이 진주족의 채취 시즌에는 4,500척 이상의 배들이 빼곡하게 연안 지역을 채우고 있었고요.
이 배마다 이제 잠수부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7만 4천 명 정도가 이 진주조개 채취에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진주조개를 채취하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너가 진주조개를 갖고 올 거를 담보로 잡아서 내가 돈을 빌려줄게라고 하는 미래담보대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법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사람들은 셈이 빠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에서는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금융기법들, 금융 시스템 그리고 고용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 잡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20세기 초반 특히 1910년대를 지나면서 큰 타격을 입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1911년부터 갑자기 조개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가장 크게 지적됐던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진주조개를 싹쓸이를 한다. 그러니까 일부는 잡고 일부는 내버려 두고 해야 이제 다음에도 또 진주조개가 또 나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벌이에 멀어서 남획을 하다 보니까 조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진주가 나와야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 시간부터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1914년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진주는 사실 금이나 은과 달리 일반 산업용이라든지 군사용으로 쓸 일이 정말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석이에요. 장신구죠.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시기가 발생을 하면 이러한 수요는 급감하게 됩니다. 전체 수요가 없어져요. 생산량도 줄었는데 수요도 줄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페르시아만 지역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와중에 저 머나먼 동쪽에서 더 큰 악재가 다가옵니다. 뭐냐? 1916년에 일본이 진주조개를 양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열심히 잠수해서 천연조개를 채취하는데 일본은 이제 안정적인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개에다가 씨를 집어넣으면 몇 년 지나면 훨씬 크고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 그러니까 1916년에 이제 일본이 진주조개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고요. 이것이 이제 몇 년 걸리잖아요. 실제로 진주가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1920년대가 되니까 일본산 양식 진주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휩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진주를 가져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놓는 것처럼 100년 전에는 일본산 이제 진주조개가 전 세계의 진주를 이제 박살을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7년만 해도 이 두바이 항 조그만한 그 포구였지만 요 지역에 있는 배만 해도 한 340척 정도가 됐는데 1929년이 되니까 60척으로 급감하면서 거의 이제 소멸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진주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노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30년대가 되니까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 이 노예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노예 제도를 불법화시켰고 노예를 풀어주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작 당신들의 영향력이 있는 요 UAE 지역, 지금 요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계속 노예로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압박을 넣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이제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면서 이 지역의 정세는 다시 한번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UAE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는 그래도 알라신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진주조개라고 하는 큰 산업, 진주 산업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UAE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만 걸프 지역에서 대규모 원유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주조개를 대신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제 UAE 지역에 등장을 하고 이것이 다시 UAE 역사를 바꿔놓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UAE 역사, 저 고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진주조개가 나타날 때까지 양식 조개가 나타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UAE의 현대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